제1부 인간의 본성과 예의 철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23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한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러 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난다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맹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2300년 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순자입니다. 순자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자, 맹자는 익숙하지만 순자는 좀 낯설죠. 하지만 놀랍게도 순자는 유교 사상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맹자와 쌍벽을 이루는 유교의 거장이었고 그의 제자 중에는 진시황의 법가 사상을 완성한 한비자와 이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순자의 사상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놀라울 만큼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육의 의미, 제도의 필요성, 문화의 역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까지 순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순자는 누구인가? 시대와 생애. 순자의 본명은 순황입니다. 기원전 313년경 조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 말기였습니다.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이 시기는 춘추시대보다 더욱 혼란스러운 약욕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진, 초, 제, 연, 한, 위, 조 7개의 강대국이 서로 영토를 빼앗고 전쟁을 벌이던 시기죠. 매년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명목상이 남아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 이르면 그마저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힘이 곧 정의인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순자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젊은 시절 순자는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던 제나라의 직하학궁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직하학궁은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 같은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여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의 학식과 논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50대에는 직하학궁의 최고 선생, 즉 제주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3번이나 제주를 역임했다고 하니 당대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학문적 성공이 평탄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모함에 휘말려 제나라를 떠나야 했고 이후 초나라로 가서 날링이라는 지역의 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정치적 변동으로 관직을 잃게 되죠. 말년의 순자는 관직에서 물러나 저술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을 남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순자입니다. 순자라는 책은 모두 3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 자신이 직접 쓴 부분도 있고 그의 제자들이 선생의 말씀을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를 보여주어서 중국 고대 철학서 중에서도 체계성이 뛰어난 저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순자가 살았던 시대 분위기입니다. 전국시대는 사상의 황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제자 백가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펼쳤죠.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음양가 등등. 이들은 서로 논쟁하고 비판하면서 중국 사상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순자는 이런 지적 격전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다른 학파들과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벼려진 것입니다. 단순히 스승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죠. 특히 순자는 맹자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맹자는 공자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맹자의 핵심 주장인 성선설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생애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비자와 이사, 2명의 법가 사상가가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유가 사상가의 제자가 법가를 완성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한비자는 법치주의를 체계화한 인물이고 이사는 진시황의 재상이 되어 실제로 법가 정치를 실현한 인물입니다. 분서갱유로 유명한 그 이사 말입니다.
유가 사상가인 순자의 제자가 유가서적을 불태운 정책을 시행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자의 사상 안에는 이미 법가로 이어질 씨앗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 현실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도와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상적 토대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순자는 기원전 238년경 80세를 전후한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순자는 자신이 평생 걱정했던 혼란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나라 이후 맹자의 성선설이 유교의 정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순자는 다소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그의 사상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예와 제도를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유교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2장, 성악설,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관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자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주장이죠. 순자는 자신의 책 23번째 편인 성악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정말 단도직입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악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악과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감정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양보가 없어진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따르면 잔인함과 해침이 생기고 충성과 신의가 없어진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와 색을 좋아한다. 이것을 따르면 음란함과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물리가 없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 욕망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누가 나보다 잘나면 질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맹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맹자는 유명한 예를 듭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요. 이것이 인간 본성의 선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런 맹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왜 성인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한가? 만약 본성대로 살도 선하다면 성인도 예의도 필요 없지 않은가?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맹자의 주장대로라면 교육도 법도 필요 없습니다. 본성대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사회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두면 악으로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순자의 주장입니다. 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든 나무는 바르게 하는 도구가 필요 없지만 굽은 나무는 쪄서 펴는 과정을 거쳐야 고다진다. 무딘 쇠는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과 예의의 교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말 설득력 있는 비유 아닌가요? 순자의 성악설은 단순히 인간을 비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 본성을 악하게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순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입니다. 위는 인위, 즉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순자는 선한 것은 위라고 말합니다. 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노력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순자의 주장입니다. 나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순자의 주장입니다. 순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멋진 비유를 합니다. 흙덩어리를 쌓아서 산을 만들면 바람과 비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물을 모아 못을 만들면 교령이 그곳에서 생긴다. 선을 쌓아 덕을 이루면 신명이 저절로 갖추어지고 성인의 마음이 갖추어진다. 즉 작은 노력들을 쌓고 쌓으면 결국 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습관의 힘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순자는 왜 이렇게 인간 본성을 부정적으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국시대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한 순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배신하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순자는 단순히 인간을 비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비록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은 배우고 수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배울 수 있고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순자의 주장은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인간은 확실히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많은 행동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질투, 경쟁심, 이기심 같은 것들은 모두 진화의 산물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학습하고 문화를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위의 과정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개선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예의 철학, 문명을 만드는 힘.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본 것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입니다. 예. 이 글자 하나에 순자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절, 매너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자에게 예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는 사회적 규범, 제도, 문화, 교육, 의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인위적 장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다. 욕망이 있으면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구하되 한계와 구분이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궁해진다. 옛 성왕들은 이 혼란을 미워해서 예의를 제정하여 욕망을 나누고 사람들의 요구를 공급했다. 정말 명쾌한 설명이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인 통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제도, 법, 사회 규범의 기능을 23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자는 예를 자연과 대비시킵니다. 하늘에는 사시가 있고 땅에는 재물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다스림이 있다. 이것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이유다. 즉, 하늘과 땅이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에게는 예라는 인위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를 통해 인간은 천지와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자부심 넘치는 발언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 문화가 자연의 질서만큼이나 위대하다는 것이니까요. 순자는 인간의 창조성과 문화를 만드는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순자는 예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 예는 욕망을 조절합니다. 순자는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요. 문제는 무제한적인 욕망의 추구입니다. 예는 이 욕망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식사 예절은 이 욕망을 절제 있게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한꺼번에 음식을 입에 쑤셔 넣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고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예의 기능입니다. 둘째, 예는 사회적 분별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원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질서를 만듭니다.
이 부분은 현대인에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순자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분별한 평등이 아니라 기능적 차별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는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이 정해지면 다툼이 그친다. 여기서 구별은 단순히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임금에게는 임금의 책임이 있고 신하에게는 신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CEO가 되려고 하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할 때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죠. 셋째, 예는 감정을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순자는 특히 상례와 제례 같은 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산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느끼는 슬픔과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이 감정을 그냥 방치하면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례는 이 슬픔을 적절히 표현하고 점차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3년상이라는 긴 기간은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고 극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애도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충분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의 예 사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예와 의의 관계입니다. 육아에서는 예와 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는 옳음, 정의를 의미하죠. 순자는 예와 의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의는 예의 근거이고 예는 의의 실현이다. 즉, 예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의라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약자를 돕는 것이 의라면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이 예입니다. 복지제도, 자선문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모두 예에 해당하죠. 순자는 예가 없으면 의도 실현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제도화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순자의 예 사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면 순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은 모두 현대판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죠. 또한 문화와 관습도 예의 일부입니다. 줄을 서는 문화, 양보하는 문화,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시민의식이 되고 선진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순자는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마음 없이 행하는 예는 거짓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예의 바른 척하는 것은 진정한 예가 아닙니다. 마음속 진정성이 있을 때 예는 비로소 의미가 갖습니다. 순자의 예 사상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예라는 인위적 장치를 통해 이 본성을 조절하고 승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진정으로 문명화된 존재가 될 수 있다. 4장, 교육과 학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 순자 사상에서 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학문과 교육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순자의 책은 권학편으로 시작합니다. 권학은 배움을 권한다는 뜻이죠. 책의 첫 편을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는 자체가 순자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학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움은 그만둘 수 없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어서 유명한 비유들을 제시합니다.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오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얼음은 물에서 생기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움을 통해 원래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의 변혁적 힘을 믿는 순자의 신념입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군자는 배움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킨다. 군자, 즉 이상적 인간은 파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순자는 배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배움은 경전에서 시작하고 예로서 끝낸다. 즉,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육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단순한 암기나 지식 축적만으로는 진정한 배움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실제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순자는 배움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쌓지 않으면 산을 이룰 수 없다. 끊임없이 가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다. 작은 것들을 꾸준히 쌓는 것, 이것이 큰 성취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순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또 하나의 멋진 비유를 듭니다. 흙사흘을 쌓아 산을 만들면 바람과 비가 그곳에서 일어난다. 물을 모아 연못을 만들면 교룡이 그곳에서 생긴다. 선을 쌓아 덕을 이루면 신명이 저절로 갖추어지고 성인의 마음이 준비된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 아닌가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질적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복리 효과, 습관의 힘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순자는 배움을 중단하는 것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배움은 멈출 수 없다. 푸른색은 푸르되 쪽풀에서 나왔고 얼음은 차되 물에서 생겼다. 그러나 한 번 변화하면 본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배움을 통해 변화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이 없으면 다시 본래의 악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순자는 학문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배움에는 순서가 있다. 경전에서 시작하고 예서로 끝난다. 즉,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순자는 좋은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군자는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멀리 한다. 배움의 처음은 경전을 읽는 것이고 끝은 성인을 읽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을 읽는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의 행동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멘토링, 롤모델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순자는 또한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팻말을 삶 속에 두면 잡아당기지 않아도 고다진다. 흰 모래를 진흙 속에 넣으면 씻지 않아도 검어진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우리의 성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나쁜 환경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군자는 살 곳을 가려서 산다. 단순히 좋은 집, 좋은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교육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의 사람도 우임금이 될 수 있다. 우임금은 중국 고대의 성인입니다. 그런 성인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민주적이고 평등한 생각입니다. 타고난 신분이나 재능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자도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재능이 뛰어나지만 게으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느린 말도 10일을 가면 천리에 이른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릿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능이 아니라 끈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의 교육사상은 현대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입니다. 둘째, 교육은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넷째, 좋은 스승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교육.
이것이 순자가 꿈꾸던 교육이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입니다. 5장 정치와 통치, 이상적인 사례를 위하여. 순자의 사상은 개인의 수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국가 전체로 확장됩니다. 순자는 정치와 통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사상을 전했습니다. 순자가 살았던 시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전국시대 말기, 혼란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자가 가장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순자의 정치 사상의 출발점은 역시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이해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통치와 제도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만약 통치가 없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해치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일 것이다. 이것은 홉스의 자연상태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민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순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정치 사상은 단순한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순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에 의한 통치입니다. 즉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의한 통치죠. 순자는 임금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민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통치자는 백성에 의존한다는 것, 백성을 잘 돌보지 않으면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통치란 무엇일까요? 순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치의 도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경제가 정치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치 이념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순자는 또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자는 법의 근원이다. 법이 있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만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덕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순자는 법가와 차별화됩니다. 법가는 오직 법만을 강조하지만 순자는 법과 덕을 함께 중시합니다. 법은 미니멈의 기준이고 그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자는 이상적인 통치자상으로 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왕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성왕을 의미합니다. 순자는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구분합니다. 왕도 정치는 덕과 예로 다스리는 것이고 패도 정치는 힘과 권모술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순자는 당연히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순자의 왕도 정치는 맹자의 것과는 다릅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그것을 확장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로 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자의 왕도 정치는 더 현실적이고 제도적입니다. 단순히 통치자의 선한 마음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법 그리고 교육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자는 관료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배치하느냐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인사관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순자는 또한 교육을 통한 통치를 강조합니다. 상벌만으론 부족하다.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단순히 잘못을 처벌하고 좋은 행동을 보상하는 것만으론 진정한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을 행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치 철학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민교육, 민주시민 양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순자의 경제사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순자는 부국을 중시합니다. 국가가 부강해야 백성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자는 단순한 부의 축적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재화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 부유함의 근본이다. 분배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면 어려움이 없고 치우치면 족하지 못하다. 분배가 공평하면 사회가 안정되지만 불공평하면 아무리 재화가 많아도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경제학의 분배 정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순히 파이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자는 또한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며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말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자의 정치 사상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의 제도주의입니다.
순자는 개인의 능력이나 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제도 아래에서는 소인도 선을 행하게 되고 나쁜 제도 아래에서는 군자도 악을 행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통찰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제도경제학, 행동경제학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넛지 이론처럼 제도와 환경을 잘 설계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자의 정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도를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중국의 관료제 형성에 기여했고, 예를 강조하는 그의 사상은 유교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현대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순자의 사상은 놀라울 만큼 통찰력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민본주의, 제도주의, 분배 정의 등 현대 정치의 핵심 개념들을 2300년 전에 이미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제1부 마무리, 순자 사상의 현대적 의미.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순자의 핵심 사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악설, 예의철학, 교육론, 정치사상까지 정말 방대하고 깊은 있는 내용이었죠? 이제 제1부를 마무리하면서 순자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순자는 인간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심, 욕망,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개선의 시작입니다. 둘째, 순자는 교육과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셋째, 순자는 문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 즉 문화와 규범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핵심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자 특권입니다. 넷째, 순자는 노력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비록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배우고 수양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자의 사상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더욱 필요한 사상일지도 모릅니다. 제2부에서는 순자의 다른 중요한 사상들을 더 깊이 인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순자의 생각, 언어와 논리에 대한 그의 사상, 그리고 순자 사상이 후대에 미친 영향까지 기대해 주세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부 천인관계와 순자 사상의 유산. 하늘과 인간, 그리고 지식의 탐구.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순자의 핵심 사상인 성악설, 예의철학, 교육론, 정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순자 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탐구하겠습니다. 특히 순자의 자연관, 인식론, 언어철학, 그리고 그의 사상이 후대에 미친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순자는 단순히 도덕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관철하고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언어의 기능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사상가였습니다. 이런 그의 사상은 놀라울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자 사상의 또 다른 보물들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6장, 천론, 하늘과 인간의 관계. 순자의 사상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하늘에 대한 그의 견해입니다. 순자는 천론편에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고대 중국에서 하늘, 즉 천은 인격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늘이 인간 세상을 주관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고 믿었죠. 천명사상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런 전통적 관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운행은 일정하다.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왕 때문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 즉 자연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요임금처럼 성군이 있다고 해서 자연이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걸왕처럼 폭군이 있다고 해서 자연이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늘을 신비한 존재에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오늘날의 과학적 자연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번영하고 거스르면 위태롭다. 자연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별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소리를 내는 것은 하늘과 땅의 변화이고 음양의 변화이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다. 진정으로 괴이한 것은 사람의 일이 잘못되는 것이다. 자연 현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변화일 뿐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치가 잘못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순자의 사상은 미신을 배격하고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신의 노여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순자는 또한 기우제 같은 의례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식, 즉 형식일 뿐이다. 놀라운 통찰이죠. 기우제가 실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종교사회학에서도 의례의 사회적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순자의 천론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천과 더불어 그 공을 다투지 말라. 또는 천의 일과 인의 일을 구분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할 일과 인간이 할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즉 자연은 사계절을 순환시키고 비를 내리고 작물을 자라게 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기다리고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만들고 교육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자연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할 일을 칭송하기보다는 그것을 길러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늘에 순종하여 찬미하기보다는 하늘의 운행을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것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수동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입니다. 순자의 천론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태도는 중국 사상시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순자는 완전한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전히 하늘을 경외했고 예와 제사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늘 이해 방식은 미신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순자의 천론은 과학과 인문학의 조화로운 만남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이해하되 인간 사회는 인간의 가치와 제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과학자연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인문사회과학으로 인간사회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둘의 영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장 정명론, 이름과 실체의 문제. 순자의 사상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정명론, 즉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순자는 정명편에서 언어와 개념에 대한 매우 정교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사물이 구분되지 않고 사물이 구분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조직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각도 명확할 수 없고 생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순자는 공자의 정명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시킵니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죠. 하지만 순자는 더 나아갑니다. 순자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은 거의 언어 철학 수준의 논의입니다. 순자는 먼저 이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름은 본래 정해진 것이 없다. 약속하여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정해진 이름이다. 이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라는 동물을 왜 개라고 부르는가? 본질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소시르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요.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 번 약속된 이름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실체가 구분된다. 이름이 고정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언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제멋대로 이름을 붙이고 바꾼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겠죠. 순자는 이름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범칭, 즉 일반 명사입니다. 둘째, 별칭, 즉 고유 명사입니다. 셋째, 공칭, 즉 추상 개념입니다. 이것은 매우 체계적인 언어 분류입니다. 현대 언어학의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구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순자는 또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경계합니다. 이름을 속여 실체를 어지럽히는 것, 실체를 속여 이름을 어지럽히는 것, 이름을 속여 이름을 어지럽히는 것,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기본적 니즈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순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먼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라. 그래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순자의 정명론은 또한 교육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올바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올바른 사고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비판적 사고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념의 명확화입니다. 논의하기 전에 용어를 정의하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자가 2300년 전에 강조했던 정명의 정신입니다. 8장. 인식론과 지식.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순자는 단순히 도덕과 정치만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얻는지, 진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해패편에서 인식의 장애에 대해 논합니다. 해패는 가림과 막힘이라는 뜻으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화는 한쪽에 가려져서 도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편견이 지식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측면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식의 장애라는 것이죠. 순자는 여러 학파들을 예로 듭니다. 묵자는 이익에 가려져서 문화의 가치를 보지 못했고, 장자는 자연에 가려져서 인간의 역할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각 학파가 한 측면의 진리를 포착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균형 잡힌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허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허는 비움입니다. 선입견을 비우라는 것이죠. 일은 하나됨입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은 고요함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과학적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과학적 태도 아닌가요? 순자는 또한 감각과 이성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은 감각의 기능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마음의 기능이다. 감각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최종 판단은 이성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인식론적 구분입니다. 순자는 마음의 기능을 특히 강조합니다. 마음은 신체의 군주이고 신명의 주인이다. 명령을 내리지만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인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이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순자는 또한 학습과 사고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생각해도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위태롭다.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올바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순자의 인식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경험주의적 태도입니다. 순자는 추상적 사변보다는 구체적 경험과 관찰을 중시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며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다. 지식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낫고, 이해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교육학의 학습 단계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순 암기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적용으로 나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순자는 또한 회의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당시 일부 사상가들은 지식의 가능성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알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닌가? 순자는 이런 극단적 회의주의를 비판합니다. 물론 완벽한 지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건전한 인식론입니다. 독단도 경계하지만 극단 회의도 경계하는 것. 이것이 순자의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순자의 인식론은 현대 건의적 과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순자는 이미 마음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부 정보가 수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악극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인지심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또한 순자는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것 역시 현대 심리학이 장조하는 확증 편향, 틀 효과 같은 인지 편향과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9장. 순자와 다른 사상가들, 비교와 대화. 순자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른 사상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순자는 여러 학파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으니까요. 먼저 순자와 맹자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유가 사상가이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가 정반대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마음, 즉 사단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이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반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과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교육과 예로 이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공감 능력과 협력 본능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맹자는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고 순자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한 측면을 포착한 것이죠. 하지만 교육과 제도의 중요성에서는 순자가 더 실용적입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만 믿고 교육과 제도를 소홀히 하면 사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순자와 노자, 장자를 비교해 봅시다. 도가 사상은 인의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합니다. 노자는 무의 자연을 강조합니다. 인위적인 것은 모두 나쁘고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문명과 문화도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봅니다. 순자는 이런 도가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순자는 인위, 즉 위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칭송하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해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진보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자연을 초월하여 문화를 크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순자와 묵자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묵가는 실용주의와 보편적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겸해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실용성을 강조하여 화려한 예례나 음악을 반대했습니다. 순자는 묵자의 겸해를 비판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차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아끼는 것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순자는 묵자의 검소함도 비판합니다. 예례와 음악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한비자와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였지만 스승보다 훨씬 극단적인 길을 갔습니다. 한비자는 오직 법과 형벌만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상벌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덕이나 예 같은 것은 쓸모없다고 봅니다. 순자는 법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미로한 기준이고 그 위에 예와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비자가 순자의 제도주의적 생각을 극단화시켜서 법가를 완성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순자가 원한 것은 법과 덕의 조화였지 오직 법만의 지배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순자 사상의 특징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맹자처럼 순진하지도 않고 한비자처럼 냉혹하지도 않습니다.
노자처럼 자연만을 찬양하지도 않고 묵자처럼 문화를 경시하지도 않습니다. 순자는 현실주의자이면서도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면서도 교육을 통한 변화를 믿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크력성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순자 사상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10장 순자 사상의 역사적 영향. 순자의 사상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한나라 이후 맹자가 유교의 정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순자는 다소 주변부로 밀려났지만 그의 사상은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을 봅시다. 순자가 강조한 예와 제도는 중국의 관료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나라 이후 중국은 복잡한 예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관직제도, 과거제도, 의례체계 등이 모두 정교하게 발전했죠. 이것은 순자가 강조한 예의 철학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자의 제도주의적 사고는 현실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은 역대 중국 왕조의 통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순자의 영향은 컸습니다. 순자가 강조한 경전학습과 예의 실천은 유교 교육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할 때도 경전에 대한 이해와 예의 실천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자가 강조한 배움과 수양의 중요성이 제도화된 것입니다. 송대에 이르러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맹자의 성선설이 정통으로 확립됩니다.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맹자를 높이고 순자를 비판했습니다. 주자는 인간 본성을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순자가 그것을 악하다고 본 것은 큰 실수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순자는 유교의 이단으로까지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법가가 되어 유교를 탄압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순자의 사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표면적으로는 맹자를 따르면서도 실제로는 순자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정치와 제도에 관한 한 순자의 현실주의적 접근이 더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와 관료들이 은밀하게 순자를 참고했죠. 명청시대에 이르면 순자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왕부지 같은 학자는 순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의 사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부지는 순자의 성학설이 오히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맹자처럼 본성이 선하다고 믿으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지만 순자처럼 본성이 악하다고 보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대에 이르러 순자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양 근대 사상이 들어오면서 순자의 합리주의적, 경험주의적 사고가 재평가되었습니다. 량치차오 같은 근대 사상가는 순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순자의 천론은 과학적이고 그의 정명론은 논리적이며 그의 제도론은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 순자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서양 학자들이 순자에 주목하면서 그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여러 면에서 서양 철학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홉스의 자연상태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 듀이의 실용주의 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자의 제도주의와 문화철학은 현대사회과학과도 잘 맞습니다. 제도경제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등에서 순자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순자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학의 영향으로 순자가 다소 무시되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순자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순자의 예의 사상은 한국의 유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국 사회의 예절 중시 문화, 제도 중시 경향 등은 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 순자 사상의 현대적 적용.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순자의 사상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교육 분야를 봅시다. 순자의 교육과는 현대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순자는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교육학의 성장 마인드셋과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지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자가 2300년 전에 이미 같은 말을 했던 것이죠. 또한 순자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교육이 추구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 일치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 측면에서도 순자는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순자는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제도 등은 모두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순자가 강조한 것처럼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패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부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정직하라고 교육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부패가 어려운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명한 절차, 상호 견제, 엄격한 처벌. 이런 제도가 있으면 부패하고 싶어도 부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제도의 힘입니다. 문화와 규범 측면에서도 순자는 시사점을 줍니다. 순자가 강조한 예는 오늘날의 문화와 규범에 해당합니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문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예절, 관습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줄 서는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줄을 서라는 법이 있어서 줄을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이죠. 이런 문화와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예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하고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순자는 시사점을 줍니다. 순자는 민본주의와 현실주의를 결합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도 비슷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자가 강조한 것처럼 좋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가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제도는 남으니까요. 과학과 합리성 측면에서도 순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자의 철로는 미신을 배격하고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과학적 사고, 미신, 음모론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순자의 합리주의적 태도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자연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 사회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기개발 측면에서도 순자는 유용합니다. 순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성공,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순자가 말한 것처럼 흙을 쌓아 산을 만들듯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습관의 힘, 작은 성공의 축적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순자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현대의 네트워킹, 멘토링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는 말이 있죠. 순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2부 마무리, 순자가 남긴 유산. 여러분, 우리는 제2부에서 순자의 천론, 정명론, 인식론을 살펴보았고 그의 사상이 다른 사상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순자는 2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의 사상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적 이해, 교육과 제도의 중요성, 합리적 사고의 가치, 문화의 역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의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력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배우고, 수양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훌륭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순자의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순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제도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 감각,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지혜. 순자는 완벽한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한계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통찰들은 시간을 초월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말씀 하나 더 인용하며 이 해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배움은 멈출 수 없다.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오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우리 모두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것보다 더 푸른, 더 차가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